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호니 대 이제 톰코 매니팩처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클래스 액션에 대한 이제 소송이죠. 클래스 액션 소송은 여러분들이 이제 룰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연방 소송법에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클래스 액션에 이제 우리가 구성 요건이 돼 있어요. 보통 이제 numerosity 뭐 예를 들어서 commonality, typicality, adequate representation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구성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로버트 마혼이라는 사람하고 12사람이네요. 12사람의 원고들이 이제 뭐 스스로 12명을 대표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클래스 액션이니까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12사람 플러스 그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소를 제기한 이유가 뭐냐요? 톰코에서 제조한 그 잔디깎이 이 제품에 이제 하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자가 있었던 물품을 이제 제품을 구입한 그런 당사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클래스 액션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대표권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그 물건을 누가 사느냐 그죠? 당사자들이 결국은 이 소송에서의 어떤 대리권이 있는 대표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클래스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죠. 클래스 서티피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12명 플러스 뭐 20명이든 30명이든 그 50명이든 그런 사람들의 어떤 클래스의 어떤 그 모임체가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인정받는 그런 거죠. 인정받는 게 이제 그런 신청이 이제 그랜트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물품을 산 사람들이 결국은 그 피해자다, 그죠? 하자 있는 물품을 사가지고 피해자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법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통보를 했죠. 한마디로 이제 이 상당 기간이 필요하죠. 어느 기간에 특정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 특정 기간이 아니고 무한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법원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 제품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그죠?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한 사람의 어떤 등록을 요청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자 있는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클래스 서티피케이션이 확인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원고들이죠. 이 원고들은 이제 클래스 서티피케이션 인정받은 모든 원고들이 결국은 어떤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됐냐면 원심 법원에서의 명령, 그죠? 원심 법원에서의 명령인데 그건 뭘까요? 톰코의 피고죠. 피고의 그 변호인들 그리고 대표들, 대리인들이 소위 현재와 그리고 잠재적인 그 클래스 멤버들이죠. 클래스 멤버들의 와의 그 소통을 금지해 달라는 그 원심 법원의 명령을 그죠? 신청을 한 거죠. 원고의 변호인의 허락 없이 그죠? 아마도 그 클래스 액션에 클래스 멤버들도 현재 멤버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추가적인 여러 가지 포텐셜한 멤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한 톰코 측의 피고 측의 변호인과 대리인들이 사실상 이제 소통을 못하도록 하는 그죠? 그런 이제 요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원고들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당시에 이 포텐셜 클래스 멤버들 자체가 6개월의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을 주고 법원에 좀 알려달라 해서 사실상 이제 이 옵팅아웃이죠. 내가 안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옵팅아웃 하라는 소위 이런 클래스 멤버로부터의 내가 죄를 희망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알려달라 해서 6개월 정도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현재 이 클래스 멤버들 있죠. 이 커런트 멤버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클래스 멤버, 이 포텐셜 멤버들이
이 사실상 기간 내에 법원의 요청에 응해서 등록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커런트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유스럽게 내가 소송의 한 당사자로서 클래스 멤버의 한 당사자로서 원고로 들어갈 수 있냐 안 하느냐를 본인이 선택해야 되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 소송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법원 자체에서 사실상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의 윤리강령 이런 절차 외에 그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프랭클린 룰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원심 법원은 프랭클린 룰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트란 4.2에 우리가 이제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정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변호사에 대한 윤리 위반일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법원에서도 뭐 법률 규정에 따를 수는 없는 거고 사실상 현행법상의 어떻게 보면 현행 규정에는 변호사의 윤리 강령과 관련된 또 법적 윤리와 관련된 조항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룰 4.2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소통을 이제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 소위 변호사가 알기에 변호사가 이제 알고 아는 거죠. 알기에 다른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변호사의 선임을 받은 사람과 어떤 이 현재 소송 사건에 관한 문제를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이 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A라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결국 B라는 사람이 L2라는 그 변호사에 선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L1인 자체가 B하고 소통하는 것은 금지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떻게 돼요? L2라고 하는 변호사의 사전에 승낙을 원하든지 그죠?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인 프랭클린 룰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트 4.2에 해당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언니스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죠? 다른 변호사의 그 동의를 구한다든지 또 법에 의해서 또 법이나 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의 선임된 우리가 그 피고 혹은 당사자를 우리가 대리 그죠? 한마디로 소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그죠? 금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변호사의 대리인도 그죠? 동등하게 적용되는 거고 또 변호사의 또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청에 의해서 어떤 활동하는 일하는 사람과도 관련되어 있죠. 이 두 번째 이런 persons acting the lawyer's behest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걸까요? 주로 이제 뭐 의사들도 포함되겠죠. 의사들이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상처의 부위라든지 그죠? 또 실제로 구체적인 그 전문적인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lawyer's behest에 한 그 어떤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또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런 피해라는 것, 그죠?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건 이게 물론 프랭클린 룰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트 5.3에 있습니다. 그래서 4.2의 기본적인 룰에 기초로 해서 원심 법원에서는 어떤 명령을 발부했냐면 톰 코의 그러니까 피고의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리고 혹은 대리인이나 그죠? 대표로 하여금 사실상은 톰 코의 론 모닉은 이러한 잔디깎기 350형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입했던 사람과의 통신을 금지하는 명령을 원심법에서 내린 거죠. 2005년도 2007년도 사이였고 그리고 그 클래스 멤버들이었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 이제 포텐셜 멤버죠. 모든 사람 2005년, 2007년인다고도 한정됐는데 사실상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의 그 구입했던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러한
소통까지도 금지하는 원심법원의 사실상의 어떤 명령 자체가 올바르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원심법원의 4.2라는 우리가 이제 규정을 이제 우리가 사실상은 이제 따라서 다른 것 자체에서는 뭐 에러가 없는 거죠. 그 규정 자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급법원의 입장이 뭘까요? 그 명령 자체가 사실상은 대단히 어떻게 돼요? 대단히 광범위하다라는 거. 광범위하다. 대단히 광범위하다. 광범위하다. 그건 뭘까요? 2000년도, 2007년도까지의 클래스 멤버들의 소송을 원하는 클래스 멤버들의 우리가 제품을 당시 구입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통을 금지하도록 한 것과 그리고 또 클래스 멤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확대해서 하는 거죠. 확대해서 이런 클래스 포텐셜 멤버까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급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4.2에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에 의해 선임된 사람과의 어떤 소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인식이라는 건 뭘까요?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라는 거죠. 인식,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인지의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기준이다. 따라서 알거나 추정, 그죠? 알 충분한 이유 이상이다. 알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추정 이상이다. 추정, 그죠? 추정 이상이 된다. 따라서 사실상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법원의 우리가 해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클래스 멤버의 그 이름이 등록된 이 회원이라는 것은 톰 로이어에 의해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사실상 원고의 변호인에서 선임된 사람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거고 또 이러한 등록된 클래스 멤버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클래스와를 대표하는 그죠? 선임된 사람과의 어떤 어토니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톰코 피고의 그 로이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원심법원의 명령이라는 것은 대단히 지극히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피고인 톰코의 그 변호인 자체가 이 포텐셜, 소위 잠재적인 클래스 멤버들의 잠재적인 회원들과의 소통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 포텐셜 멤버들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줬으니까 최소한 내가 안 하겠다라는 그죠? 그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어떨까요? 이 현재 등재된 원고만이 우리가 클래스 멤버들의 어떤 변호인에서 선임된 사람으로 간주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톰코의 그 변호인 자체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이 포텐셜 클래스 멤버들 자체가 변호인에서 우리가 선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등록을 해서 우리가 사실상 내가 거기에 클래스 멤버로 정식으로 소송에 참가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실상 이러한 포텐셜 클래스 멤버들은 아직도 6개월 남은 거예요. 내가 그 클래스에 들어갈까 말까, 그죠? 결정하는 것은 6개월 남았다는 얘기죠. 그죠? 또 톰코 로이어의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러한 클래스 멤버들 자체가 사실상 변호인에서 선임된 사람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원고의 변호인으로서의 어떤 로이어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어떤 변호사 수임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그렇죠? 톰코 입장에서 그런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뭘까요? 원심 법원에 대해서 고등법 소위 상급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판시하고 있냐면 자 원심 법원의 명령 자체는
뭐라고 이제 수정됐다라는 수정된다라는 거죠. 톰과 카운슬 자체가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이나 대표들이 이러한 용인되지 않은 허락되지 않은 통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그죠? 금지한다라고 이제 수정한 거죠. 사실상 그 소송에서의 이미 등재된 원고와의 그죠? 허락되지 않은 통신에 통신으로부터 금지하는 수정 금지를 수정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따라서 이런 포텐셜 클래스 멤버들과의 통신 자체는 사실상 클래스 이런 변호인의 원고죠. 변호인의 허락 없이는 사실상 이런 명령으로 금지되지 않는 거죠. 이런 명령은 금지될 수 없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과된다 그러면 사실상 6개월이라는 도관이 된다 그러면 룰 4.2라는 것은 사실상 피고의 그 변호인 자체가 사실상 그 반대편인 변호인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우리가 당시 소송에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은 멤버들과 그죠? 멤버들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할 수 있는 거죠. 금지한다라는 거죠. 금지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has chos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소송에서 참가하기로 결정한 클래스 멤버들과의 그죠? 소통 자체를 사실상의 원고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일부는 그죠? 일단 리버스 된 거고 하나는 모디파이 된 거죠. 그래서 전부를 다 우리가 금지했던 원심 법원에서의 전부를 금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상급 법원에서 뭘까요? 한 부분을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디파이 해서 우리가 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볼 수 있는 룰 23죠.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보게 되면 클래스 액션이 있는데 룰 23에 보게 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numerosity, commonality, typicality, adequate representation이라는 그런 구성 요건들이 있어요. 클래스 액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에스테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망자죠. 칼라 메이슨 그린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죽어서 남긴 재산에 대한 이제 소송이겠죠. 블랙 크롭 힐이니까 이건 이제 항소심이죠. 레슬리 백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칼라 메이슨 망자죠. 칼라 메이슨이라는 사람의 재산의 이제 관리인 이제 개인 이제 대리인이죠. 개인 대표고 이 사람 자체가 원심 법원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항소하는 그런 그죠? 내용이죠. 항소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her sister 누나 뭐죠? 언니죠. 언니인 칼라 메이슨과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무효하는 자신의 그죠? 이 청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원심 법원에 어떻게 보면 거부죠. 거부 판결에 대해서 이제 항소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나오죠? 제가 이것이 이제 이 판서하는 내용을 우리가 도구를 제가 다른 걸 쓰다 보니까 막 다른 걸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위에는 이제 배웠죠. 우리가 봤고 칼라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50살이고 2012년 10월 10일 날 소위 이 스테이지 4 캔서이니까 우리가 보면 암사기죠. 암사기로 사기에 지금 도달한 거면 죽기 바로 직전이죠. 이런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죠. 그 저녁 때 메이슨이 마이클 이제 그린과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도 있는데 죽기 전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백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보면 이제 원고죠. 원고가 제기했던 문제 5원이죠. 하나의 문제는 메이슨이라는 자신의 그 언니 자체가